시어머니가 제 결혼식 날 쓰러지셨어요. 20몇 년 전 5월 1일이었죠. 주례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순간 식장이 술렁거렸죠.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119를 찾고 누군가는 물을 가져왔어요. 저는 간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를 바닥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했죠. 하얀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구급차 사일엔 소리가 들렸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119 불러주세요. 의사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제가 응급처치할게요. 모두 침착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신부님이 간호사라니 천만다행이에요. 어머니 숨 쉬시는 것 같아요. 구급대원들이 전문 장비로 처치를 시작했어요. 저도 구급차에 함께 탔죠. 시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계속 기도했죠. 제발 괜찮으시길, 제발 의식을 찾으시길 하면서요. 응급실에서 시어머니가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어디인지 모르시는 것 같았죠. 눈을 깜빡이시더니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러다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 마디가 저를 찾는 거였어요. 혜미야, 어디 있니? 하시면서요. 가슴이 뭉클했죠.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의료진이 상태를 체크하러 계속 들락거렸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며느리, 드레스 다 망쳤네. 너무 미안해. 네 결혼식 망쳐서 어떡하니?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무사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드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든타임을 잘 지켜주셔서 다행이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며느님 덕분에 살아나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놓지 않으려고 하셨더라고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네가 진짜 내 딸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죠. 친정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아버지는 고맙다는 말만 계속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구나. 이런 며느리 만나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시면서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안의 진짜 가족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일이에요. 20몇 년 전 3월이었죠. 임신 7개월 차였는데 갑자기 조기진통이 시작됐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죠. 양수가 터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기가 너무 일찍 나오려고 한다고 했죠?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입원비가 많이 들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간다고 했죠. 걱정이 앞섰습니다. 조기진통이 심해서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준비해야겠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가 나오라 했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줄 거니까. 혜미야, 아무 걱정 말고 아기만 생각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시부모님이 새벽에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동안 은행에 가셨더라고요. 적금을 해약하셨다고 했죠. 2억 좀 넘는 돈을 모두 해약하셨습니다. 아기 치료비로 쓰라고 하시면서요. 우리가 나으라 했으니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셨죠. 눈물이 났어요.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명절 때 일이에요. 40도 넘는 고열로 누워 있었죠. 몸살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명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마에 손을 대보셨어요. 열이 너무 높다고 하셨죠. 병원에 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명절이라 병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간병을 해주셨어요. 찬물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시고 죽도 끓여주셨죠. 친정엄마보다 더 세심하게 돌봐주셨습니다. 이 미련한 천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아프면 우리 가슴이 더 찢어진다.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명절 준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아픈데 명절이 뭐가 중요해?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시어머니가 밤새 제 곁에 계셨어요. 열이 내릴 때까지 계속 간병해 주셨죠. 새벽에 열이 조금 내렸을 때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다행이다. 이제 괜찮겠다 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해주시던 것과 똑같았어요. 아니, 그보다 더 극진하게 돌봐주셨죠.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습니다. 2010년부터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수고비 같은 건 줄 생각도 말라고 하셨죠.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까지 계셨어요. 아이들 밥도 챙겨주시고 숙제도 봐주셨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오히려 손주들 보는 게 즐겁다고 하셨죠. 주말마다 반찬도 10가지씩 만들어주셨습니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 나물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월말에는 용돈까지 50만 원씩 챙겨주셨습니다. 혜미야, 네가 일하느라 고생이 많으니까 이거라도 써. 아이들 간식비로 쓰고. 어머니,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받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들인데 당연한 거지. 네가 일 못하면 우리도 속상해. 시부모님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었죠. 다른 엄마들은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지쳐있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죠. 하지만 더 바빠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 소홀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그 얘기를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혹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된다고 했죠.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일을 얻은 건데 퇴사하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라고 하시면서요. 며느리의 커리어를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혜미야, 내 일은 네가 이뤄낸 소중한 성과야. 포기하면 안 돼. 아버님, 하지만 아이들한테 소홀해질까봐 걱정돼요. 그런 건 우리가 있잖아. 네가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해. 그 말씀을 듣고 승진을 받아들였죠.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더 열심히 돌봐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지를 받는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 싶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컸죠. 2011년 추석 때 일이에요. 명절 음식 준비로 새벽부터 바빴죠. 저는 일찍 와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동서는 배가 아프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시어머니가 몇 번 불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픈 건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음식이 다 준비되니까 나타났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맛있게 먹었죠. 설거지할 때도 또 배가 아프다고 했죠. 결국 저 혼자 모든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애 둘째야. 좀 도와줄 수 없니? 혜미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설거지를 하면서 속이 상했어요. 아픈 건 이해하지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명절마다 이런 식이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저녁에 동서가 술을 마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드셨죠. 취기가 올라오니까 말이 많아졌습니다. 시아버지께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머리숱이 왜 그렇게 없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저를 너무 구박하셔서 그렇게 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저한테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형님만 예뻐하시잖아요. 뭐라고? 지금 술 취해서 하는 소리야.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하던 말이에요. 너무 불공평해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동서를 말렸죠. 하지만 동서는 계속 투정을 부렸어요. 시아버지가 화가 나신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2012년에 동서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 후로 더 심해졌죠. 일도 안 하면서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구했어요. 형님 애들은 봐주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돌봐주신 것처럼 해달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거절하셨어요. 나이도 많이 드셨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이해하지 못했죠. 불공평하다고 투정을 부렸어요. 왜 저만 차별하냐고 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애들은 6년이나 봐주셨으면서 제 애는 왜 안 봐주세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우리도 나이가 들었잖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럼 형님만 특혜받은 거네요. 너무 불공평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죠. 이런 식으로 따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민망했습니다. 제 때문에 시부모님이 곤란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동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시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나서셨습니다.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죠. 대체 얼마나 더 사줘야 만족하겠니? 라고 하셨어요. 혈혈단신했으면 너희들끼리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시면서요. 동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만 편애한다며 원망했어요. 시아버지는 더 화가 나셨죠. 얼굴이 새빨개지셨습니다. 혜미는 우리가 아플 때도 간병하고 명절 때도 혼자 다 준비해. 너는 뭘 했어?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왜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무슨 노력을 했다고? 맨날 배 아프다고 빠지기만 하면서. 동서가 울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시동생이 따라갔죠. 시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진 것 같아서 미안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됐습니다. 2015년 8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위암 말기라고 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정도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죠. 시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믿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보겠지만 그럼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 주세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돌봐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셨죠.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를 보시면서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혜미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다고 하셨죠.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시집살이 한번 제대로 못 시켜봤네. 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만큼 좋은 분이 어디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혜미야, 내가 너한테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못했구나. 너무 미안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아니야. 더 많이 사랑해줬어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충분히 사랑해주셨어요. 친정엄마보다 더 잘해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꾸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내 시아버지 강해 보여도 속은 참 여린 사람이다. 부디 내가 하늘에 가면 그 가여운 양반 좀 잘 챙겨다오. 라고 하셨죠. 저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2015년 8월 25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 날이었죠. 시아버지가 오열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건데, 라고 하시면서요. 평생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떠나보내는 심정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셨죠. 제대로 서 계시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 대신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혜미야,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네 시어미는 이렇게 먼저 가버렸을까?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 대신 제가 모시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효성스러우니 고인이 편히 가실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아버지는 계속 우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 곁에서 계속 돌봤어요. 물도 드리고 음식도 권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탁하신 일이었어요. 그 가여운 양반 좀 잘 챙겨달라고 하셨잖아요. 49제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셨죠. 시어머니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버렸어.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느껴졌죠. 시아버지는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이셨어요. 식사도 거르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여보야, 우리 혜미가 나를 잘 돌봐주고 있어. 고마운 며느리야. 아버님, 혼자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혜미야, 네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고마워. 그때부터 시아버지를 더 세심하게 돌봤어요. 매일 안부를 여쭤봤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시아버지도 점차 저를 의지하기 시작하셨죠. 혜미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더 열심히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7년에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셔왔죠. 2018년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밴드 활동을 한다고 했죠. 회사 일이 끝나면 연습실에 간다고 했어요. 야근도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회식도 자주 있다고 했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전에는 7시면 들어왔는데 9시, 10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아이들과도 별로 놀아주지 않았어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 회사 일이 많아졌어. 밴드 연습도 해야 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려 조금 일찍 들어올 수 없을까?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시간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죠. 밴드 공연이 있다고 하면서요.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오면 급하게 답장을 보냈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했죠. 시아버지도 아프신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잔소리냐? 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이런 남편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심이 많았거든요.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내 상황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중년의 위기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작년 10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간다고 했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맸죠.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향수도 뿌렸어요. 어느 장례식장이야? 조의금 얼마나 넣을까? 아, 강남 성모병원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혹시 김 과장 어머니? 작년에 편찮으시다고 했잖아. 당황하며, 아니, 다른 친구야. 대학 동창인데 너는 모를 거야.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장례식 가면 누구 부모님인지 다 얘기했거든요. 남편이 나간 후 병원에 전화해 봤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남편 차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죠. 앞차 따라가 주세요. 했더니 기사님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남편이에요. 어디 가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역삼동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지상에 내려서 건물 입구에서 기다렸죠. 10분쯤 후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팔짱까지 끼고 있었죠. 둘이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저는 맞은편 편의점에서 지켜봤어요.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였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죠. 계속 미행하면서 둘의 애정행각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때는 정말 무슨 정신으로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기도 했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증거를 더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죠. 모텔 결제 내역이 여러 번 있었어요. 15만 원씩 결제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일치했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유리할 거야. 더 찾아봐야겠어.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배신감이 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면 안 돼. 충격받을 거야.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물건들을 뒤져봤습니다. 영수증들도 찾았죠.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곳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법적 대응을 위해서였죠. 다음 날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죠. 너무 힘들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고발하게 되어서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죠.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내역, 영수증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동영상을 보시더니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이 천하의 개쌍놈이 감히 라고 소리치셨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이 천하의 개쌍놈이 감히 혜미가 나까지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들 때문에라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분노하셨어요. 주먹을 쥐고 계셨죠. 혜미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 가족을 돌봤는데? 라고 하시면서요. 나까지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라고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완전히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됐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당장 아들을 불러서 따져보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죠. 거실에 남편의 모든 짐이 나와 있었어요.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개인용품까지 모든 게 현관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시아버지가 호되게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혜미가 나까지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증거를 보여주셨죠. 동영상을 보고 나서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나가. 아버지, 잠깐만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당장 나가라고 했다. 어른나기지 못해. 시아버지가 남편을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고 하셨죠. 남편이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가 은행에 가자고 하셨어요. 함께 은행에 갔죠. 시아버지가 2억 원을 제 계좌로 이체하셨습니다. 그동안 날 진심으로 보살펴준 보답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손주들 잘 키워달라는 부탁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죠. 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큰 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강하게 권하셨어요. 혜미야, 이건 네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야. 거절하지 마. 아버님, 너무 큰 돈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은행 직원이 이체를 처리해 줬어요. 시아버지가 공증까지 받으셨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미리 상담받으셨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하셨죠. 저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꼈어요.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강남역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죠.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동영상부터 신용카드 내역까지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보시더니 증거는 충분하다고 하였어요. 위자료 3억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셨죠. 불륜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위자료 3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해요.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월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해 주셨죠. 이혼 조정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주셨어요. 승소 확률이 99%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남편 측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놓였죠. 시아버지가 공증사무소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상속배제 공증을 받으러 가셨죠. 나중에 눈 감을 때 내 재산은 햄이랑 손주들에게 다 주고 갈 거라고 하셨어요. 남편한테는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공증사가 서류를 작성해 줬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죠. 시아버지가 서명하시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며느리 혜미와 손주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속 배제 의사가 명확하시네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망할 아들놈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으니 완전히 배제해줘요. 공증이 끝나고 나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혜미야, 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게 우리 가족의 복이라고 하셨죠. 반대로 아들은 완전히 실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3억, 양육비 월 200만 원 재산 분할 50%를 요구했죠. 불륜 증거 동영상과 신용카드 내역을 모두 제출했어요. 법원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조정 날짜를 잡아줬어요. 한 달 후였죠.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줬습니다. 남편 측에서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제출하신 증거들이 매우 명확하네요. 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증거면 원하시는 조건 대부분 받아내실 수 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거였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했어요. 조정 당일이 왔습니다. 남편이 변명하려고 했죠. 헤어졌다고 거짓말했어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증거를 준비해뒀어요. 당신이 상간녀와 며칠 전에도 또 만났다는 사진을 제시했죠. 변호사님이 우선 충분하더라도 계속 더 모으라고 해서 시간 될 때 상간녀 오피스텔 근처에서 기다리면서 증거를 계속 수집했거든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위원도 남편의 거짓말을 확인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제출된 증거를 보니 불륜 사실이 명확합니다. 위자료 지급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정말 헤어졌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상간녀와 며칠 전에 만나는 사진과 상간녀 오피스텔에 같이 들어가는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죠.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합의를 권했어요. 소송으로 가면 더 불리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결국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불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됐죠. 위자료 2억 5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재산 분할도 5억을 받게 됐습니다. 양육비는 월 200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남편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변호사비까지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법적으로 완전한 승리였죠.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후련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 모두 확정됐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후회하고 있어. 남편의 후회는 이미 늦었죠.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2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저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얻었죠. 남편의 몰락이 시작됐어요. 갈 곳이 없어서 친구집에 신세를 지게 됐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놈이라는 시선을 받았어요. 승진에서도 밀려났죠. 동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됐어요. 밴드 활동도 중단됐죠. 다른 멤버들이 부담스러워했거든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웠죠. 자업자득이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였죠. 배신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친정으로 이사한 후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며 좋아했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이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도 잘한 결정이라고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 놈과 살 필요 없다며 화내셨어요.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고 하셨죠. 이제 마음 편히 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어서 좋아했어요. 엄마, 이제 아빠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 이제 우리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자. 잘한 결정이야. 그런 놈과 더 살았으면 너만 더 고생했을 거야. 친정에서의 생활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시아버지가 주말마다 손주들을 보러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너희들 대학까지 모두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시면서요. 아이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죠. 교육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각별히 챙겨주셨죠. 며느리와 손주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들 앞으로 쭉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열심히 공부할게요. 혜미야, 너도 마음 편히 살아. 내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줄게.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죠.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한 정이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아버지 덕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2025년 현재예요.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왔죠. 오랜만에 가족끼리만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라고 말했죠. 이제 우리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응원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죠.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마음도 후련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순간이었죠. 엄마, 우리가 엄마 많이 도와줄게.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 고마워. 엄마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나도 아빠 없이 사는 것도 괜찮아.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죠.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겼죠.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깨달았다고 적었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고 썼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적었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고 했어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마음이 정리됐어요.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시아버지께도 감사한 며느리가 되고 싶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더라고요.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